변두리, 조용한 장례식장 앞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한낮인데도 어둑어둑했다. 장례식장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고인을 애도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고 침울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안이라는 이름의 세퍼드 경찰견이었다. 대안은 서울경찰청 소속 마약 탐지견으로 그의 주인인 강민호 경위와 함께 5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다. 대안의 예민한 후각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까지 포착할 수 있었고 그의 직감은 거의 항상 정확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 장례식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강민호 경위는 대안과 함께 평소처럼 순찰을 돌던 중이었다. 이날은 특별한 임무가 없었기에 그들은 도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강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민호야, 너 기억나니? 우리 옆집에 살던 김 할아버지. 어제 돌아가셨어. 오늘 장례식인데 내가 시간 되면 들러줬으면 해.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김 할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때로는 학교 숙제도 도와주시던 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죽음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갈게요. 강민호는 대안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애도객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었다. 대안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어차피 순찰 중이었고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강민호의 어머니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대안을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잠깐 들렀다 가려고요. 대안이도 데려왔어요. 그래, 들어오렴. 김 할아버지도 내가 오면 좋아하실 거야. 강민호와 대안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며 강민호는 빈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절을 올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대안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한 후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대안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코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훈련받은 냄새 중 하나였다. 마약. 그것도 고순도의 헤로인 냄새였다. 대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냄새는 분명했지만 그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향과 꽃냄새가 뒤섞여 있어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강민호가 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안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강민호는 대안의 상태를 바로 알아챘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왔기에 서로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다. 대안아,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조용히 물었지만 대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대안이 위험을 감지했거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신호였다. 강민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했다. 이곳은 장례식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만약 대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잠시 대안이랑 밖에 나가 있을게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호는 대안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를 마시자 대안은 조금 진정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호는 대안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장례식장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대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조문객들의 차량이었지만 몇몇은 장례식장 직원들의 차량으로 보였다. 대안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한 차량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강민호는 대안의 반응을 주시했다. 대안은 확실히 이 차량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다. 강민호는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차량의 번호판은 서울 지역 번호였고 차체에는 아무런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량 주변을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강민호와 대안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호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차량의 주인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대안의 반응으로 보아 이 차량이나 남자에게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소속 강민호 경위입니다. 고인과 아는 사이여서 조문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고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안이 여전히 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혹시 이 차량이 박중석 씨의 것인가요? 남자는 잠시 긴장한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다. 네, 제 차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민호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었고 차량을 수색할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대안의 반응은 분명했고 그의 직감도 이 상황이 수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 파트너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서요. 박중석은 대안을 한번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에는 닿지 않았다. 경찰견이군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량으로 향했다. 강민호는 그를 지켜보다가 결심을 내렸다. 그는 박중석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중석 씨,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중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차량 검사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파트너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요. 박중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영장이 있으신가요? 강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로 여기 왔습니다. 우연히 제 파트너가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박중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검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법적으로는 박중석이 옳았다. 영장 없이 차량을 수색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안의 반응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 대안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확실한 발견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민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박중석 씨, 저는 지금 공식적인 임무 중이 아니지만 제 파트너의 반응으로 보아 차량 내부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은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중석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그는 강민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는 건가요?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곧 해결될 겁니다. 박중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불법이에요. 난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했다. 강민호는 그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영장 신청을 요청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자신이 고인의 장례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의 직업적 의무감이 그를 이끌었다. 약 30분 후 강민호의 동료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영장을 가지고 왔고 박중석에게 이를 제시했다. 박중석은 변호사와 통화한 후 더욱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차량 검사가 시작되었다. 대안은 즉시 차량의 트렁크로 향했다. 경찰관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트렁크 안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헤로인 봉지가 들어있었다. 박중석은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오랫동안 마약 밀매에 관여해왔으며 고인인 김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불법 활동의 은폐에 이용될 뻔했다. 이 사건은 강민호와 대안에게 큰 성과였다. 그들은 우연히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청에서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고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유족들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강민호의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경찰관이 된 민호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김 할아버지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민호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대안은 이 사건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그의 예민한 후각과 뛰어난 직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서울경찰청의 자랑이 되었다. 강민호 역시 승진하여 마약수사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일하며 여러 사건을 해결했지만 장례식장에서의 그 사건은 항상 그들의 기억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안의 특별한 능력과 강민호의 직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대안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강민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이제 동료가 아닌 가족이 되었다. 강민호는 종종 대안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너 없었으면 그날 그 범인을 잡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최고의 파트너였어. 대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는 대안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것은 직감을 믿고 세부사항에 주목하라는 의미로 모든 신임 경찰관들에게 가르쳐지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대안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고 그의 이야기는 경찰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강민호는 가끔 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곤 했다. 그는 그곳에서 대안과 함께 조용히 앉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대안이가 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녀석이죠?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강민호는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안과 강민호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그 특별한 유대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마약 조직 사건 이후
강민호와 대안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대안의 능력은 더욱 발전되어 마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안이 은퇴한 후에도 그의 자손들이 경찰견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대안의 DNA는 뛰어난 후각과 직감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을 탄생시켰고 그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강민호 역시 경찰청 내에서 승승장구하며 경찰청장까지 올라갔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 대안과의 파트너십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물과 인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데 힘썼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대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경찰견의 중요성과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를 그린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강민호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 책의 제목은 나의 파트너 대안이었고 그는 이 책에서 대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은 책의 중심 에피소드가 되었다. 때로는 우연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대안이 없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그날의 우연이 사실은 필연이었다고 믿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특히 경찰견을 꿈꾸는 어린 강아지들과 경찰관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대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조기를 걸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경찰관들과 그가 도왔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내 친구.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였어. 이제 편히 쉬렴. 대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딴 경찰견 훈련원이 세워졌고 매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찰견에게 대안상이 주어졌다. 그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경찰견들에게 이어졌다. 강민호가 은퇴한 후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대안의 동상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대안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이들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미래의 경찰관이나 경찰견을 꿈꿨다. 강민호는 종종 그 공원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곤 했다. 그는 대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날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마약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었어, 대안아. 강민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지만 그는 대안이 어딘가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유대였다. 그리고 서울의 거리에서는 새로운 경찰견들이 그들의 파트너와 함께 정의를 위해 달리고 있었다. 대안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헌신과 신뢰, 그리고 우정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작은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했다. 특히 겨울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이 깊게 쌓이는 계절이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이 마을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집에는 서진호와 박지영 부부가 살고 있었다. 서진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꿀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영은 그 옆에 작은 차밭을 가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진호와 지영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서로의 꿈과 아픔을 공유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후 5해가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첫날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항상 백두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다. 백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진호의 가족과 함께 살던 개였고
진호가 결혼하면서 함께 새 집으로 왔다. 백두는 특히 지영에게 충성심이 강했다. 지영이 차밭에서 일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백두를 보며 저게는 마치 사람처럼 지영이를 지켜 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칭찬이었지만 후에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변질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봄날 지영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 진호는 기쁨에 겨워 지영을 품에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매일 밤 행복한 꿈을 꾸었다. 지영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꿀벌이 만든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줄게. 진호는 매일 아침 지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런 약속을 했다. 지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3개월째부터 지영의 배는 보통의 임산부보다 빠르게 불러왔다. 처음에는 건강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마을 의원을 찾아간 지영은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선생님, 제 배가 너무 빠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의사는 지영의 배를 살펴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영 씨, 이건 좀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진호와 지영은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의사는 지영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쌍둥이와 함께 자궁에 큰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양이 태아의 영양을 빼앗고 있어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진호와 지영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신을 중단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진호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서도 결심이 보였다. 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자주 쉬었고 진호는 꿀벌 농장과 차밭 일을 모두 도맡아 했다. 백두는 평소보다 더 지영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상태를 알기라도 하는 듯 지영이 잠들 때면 그녀의 배 옆에 누워 온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러오는 지영의 배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임신 5개월째였지만 지영의 배는 마치 9개월 된 임산부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녀가 항상 백두와 함께 다니는 모습은 이상한 소문이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다. 마을 어귀의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다. 지영이 배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지 않니? 그러게, 보통 임신한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커지나?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혹시 백두 때문 아닐까? 항상 붙어 다니잖아. 하하. 그 말은 농담으로 시작되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진짜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즐기던 김 여사는 그 소문을 더욱 퍼뜨렸다. 내가 봤어. 백두가 지영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그리고 지영이도 그 개랑 너무 친하잖아. 어쩌면. 그녀의 말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결국 진호의 귀에도 들어왔다. 처음에 진호는 그저 웃어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여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우리 무시하자. 진호는 지영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밭에서 일할 때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가게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그냥 무시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돼요. 지영은 강한 척했지만 밤이면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지영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종종 숨을 쉬기 어려워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다. 진호는 매일 밤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지영이 차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함께 있던 백두가 크게 짖어 진호를 불렀고 진호는 급히 달려와 지영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의사는 지영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영 씨의 상태가 위험합니다. 종양이 더 커졌고 태아들도 영양 부족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모두 위험합니다. 진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수술을 하면 아이들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모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진호는 망설였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 모두를 지키고 싶었다. 그때 지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야, 아이들을 살려줘. 내가 견딜 수 있어. 진호는 눈물을 참으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수술을 미루고 지영을 집으로 데려왔다. 의사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냈고 백두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진호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서의 소문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SNS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화천에 개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다. 사람과 개 사이에 아이? 그런 게 가능해?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다. 진호는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분노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을 놔두고 가. 그러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임신 7개월, 지영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녀는 심한 통증을 느꼈고 진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영을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은 급히 수술 준비를 했고 진호는 수술실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진호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걸어 다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지영을 잃는다면, 만약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진호는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의사의 마스크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종양도 제거했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지영이는요? 아내는 괜찮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산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살았지만 지영은 아직 위험했다. 제가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내일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진호는 그날 밤 병원 로비의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아이들을 위해 지영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의사는 지영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진호는 의사에게 물었다. 네, 신생아실로 가시면 됩니다.
진호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가 누워 있었다.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다른 한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두 아이 모두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진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와 지영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지영이 하루빨리 깨어나 이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4일이 지났지만 지영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진호는 매일 아침 지영의 병실을 찾아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영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 빨리 와서 보자.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진호가 지영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호는 놀라서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지영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몇 시간 후 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진호에게 향했다. 진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지영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너무 걱정했어. 지영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 진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무사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 모두 건강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그럼 다행이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백두는 어디 있어?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백두는 집에 남겨두고 왔다. 이웃에게 부탁해 돌봐달라고 했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백두는 집에 있어. 이웃이 돌봐주고 있어. 내가 퇴원하면 함께 보러 가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약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다. 다음 날 진호는 아이들을 지영의 병실로 데려왔다.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안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작고 예쁜 애. 고마워, 진호야.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진호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 지영과 진호는 아이들의 이름을 정했다. 남자아이는 희망이라는 뜻의 서준으로, 여자아이는 빛이라는 뜻의 서연으로 이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는 수술 후 검사 결과를 들고 그들을 찾아왔다. 종양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유형의 종양이었습니다. 진호와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종양이 왜 생긴 건가요? 진호가 물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종양은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의 경우 쌍둥이 임신과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진호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의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알게 되었다. 한 달 후 지영은 퇴원할 수 있었다. 두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소문은 이미 깊이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진호는 화가 났지만 지영은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집중하면 돼요. 집에 도착하자 백두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백두는 특히 아기들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백두야, 이제 내가 이 아이들도 지켜줘야 해. 지영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두는 마치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생활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갔다.
진호는 다시 꿀벌 농장에서 일했고 지영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백두는 항상 아이들 곁을 지켰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느 날 진호가 마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아이들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던데. 그래, 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 진호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돌아섰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본 적도 없으면서. 가게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는 화가 나서 계속 말했다. 우리 아내는 종양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저 재미로 남의 가족을 욕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진호의 말에 가게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저녁, 진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지영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내가 너무 화를 냈나?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 지영은 진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진호는 지영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진정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며칠 후, 지영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집들이를 하는 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보여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요. 진호는 놀라서 지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래서 더 그래요. 그들이 직접 와서 보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진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영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렸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집들이 날, 지영과 진호는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백두도 특별히 씻겨 새 목줄을 달아주었다.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요람에 누워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을 때 진호는 긴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했다. 하지만 지영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즉시 요람에 있는 아이들을 찾았다. 지영은 그들을 요람 쪽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손님들은 요람 주위에 모여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본 것은 그저 평범한,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아기였다. 서준과 서연은 커다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 모두 지영과 진호를 닮아 있었고 그 어디에도 비정상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네. 소문이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아이들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정말 축하해요. 두 아이 모두 너무 예쁘네요. 쌍둥이라니 복 받았어요. 지영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축하를 받았다. 진호도 긴장이 풀리고 웃음을 되찾았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인 만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진호가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준비된 음식을 가리키며 모두를 초대했다. 자, 이제 다 같이 식사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풀어졌다. 특히 진호가 직접 딴 꿀로 만든 음료는 큰 인기를 끌었다. 백두는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간식을 얻어먹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은 백두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지영이 백두와 함께 아이들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다. 집들이가 끝나갈 무렵
마을 이장이 진호와 지영에게 다가왔다.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된 소문에 휩쓸려 당신들에게 상처를 줬소.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요. 진호는 이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을 모두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마을 아이들이니 모두가 함께 키울 거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의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사람들은 진호와 지영의 가족을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에 퍼졌던 이상한 소문들도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다. 서준과 서연은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성격을 보였다. 서준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다. 백두는 특히 서연에게 애정을 보였다. 서연이 울 때면 백두가 먼저 달려와 그녀 곁에 누웠고 서연은 백두의 존재만으로도 금방 울음을 그쳤다. 진호는 다시 꿀벌 농장 일에 전념했고 지영도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차바디를 조금씩 도왔다. 그들의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써내려갔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려 했지만 글이 쌓이자 그녀는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호야,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지영은 진호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진호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지영은 몇 달 동안 글을 다듬고 마침내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한 작은 출판사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박지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거나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요. 출판사 편집장의 말이었다. 책은 봄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지영은 자신의 이름 대신 필명을 사용했지만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었다. 책에는 그녀가 겪은 고통, 마을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출간된 책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특히 SNS를 통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후기가 퍼지면서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지영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다. 박지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진호는 그녀를 격려했다. 내가 원한다면 해보는 게 어때?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지영은 깊이 생각한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명과 가족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 당일, 지영은 남편 진호와 함께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2살이 된 서준과 서연도 데려왔다. 백두는 집에 남았지만 그들은 백두의 사진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봄이 오는 길의 저자 박지영 씨와 그의 가족입니다. 진행자가 말했다. 카메라가 지영의 가족을 비추자 시청자들은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인터뷰에서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심, 그리고 마을에서 겪었던 편견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게 더 아팠습니다. 진호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죠.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지영의 용기와 진호의 헌신에 감동받았다. 특히 SNS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화제가 됐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족, 편견을 이겨낸 용기 있는 부부, 참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다. 방송 이후 지영의 책 봄이 오는 길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도시를 돌며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편 그들의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방송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고 진호와 지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특히 가장 심하게 소문을 퍼뜨렸던 김 여사는 직접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영은 그녀를 포옹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준과 서연을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다. 아이들이 마을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간식을 나눠주었다. 백두도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어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다. 시간이 흘러 서준과 서연이 5살이 되었을 때 지영은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우리가 만든 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과 그들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진호도 변화했다. 그는 꿀벌 농장을 확장하여 희망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의 꿀은 순수하고 맛있기로 유명해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차밭도 확장하여 지영은 봄날의 차라는 브랜드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 근처에는 작은 카페도 열었다. 서연이와 서준이네라는 이름의 이 카페에서는 진호의 꿀과 지영의 차를 맛볼 수 있었다. 카페에는 항상 백두가 있었고 손님들은 백두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서준과 서연은 건강하게 자라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특히 서연은 어머니처럼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서준은 아버지를 도와 꿀벌을 돌보는 것을 즐겼다. 지영이 두 번째 책을 출간한 해 겨울, 백두가 세상을 떠났다. 백두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했다. 지영과 진호, 그리고 아이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들은 집 뒤편 언덕에 백두를 묻고 작은 묘비를 세웠다. 여기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 백두가 잠들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서준과 서연은 청소년이 되었고 각자의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준은 생물학에 관심을 보이며 꿀벌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어머니처럼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영과 진호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기를 바랐다. 20년이 지났다. 서준과 서연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인이 되었다. 서준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후 꿀벌 보존과 연구에 힘쓰는 학자가 되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작가가 되어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진호와 지영은 이제 은퇴하여 조용히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집 앞 정원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느 봄날 서준과 서연이 부모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엄마, 아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지영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열쇠가 있었다. 이게 뭐니? 지영이 물었다.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열쇠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오시면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준이 말했다. 진호와 지영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울.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진호가 말했다.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지영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정말 감동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마을이 집이란다. 여기에는 우리의 추억이 있고 백두도 있잖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가끔은 서울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세요. 아파트는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다. 진호와 지영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서준과 서연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 그리고 현재의 행복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진 후, 진호와 지영은 집 뒤 언덕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백두의 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참 드라마틱했네. 진호가 말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강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야. 진호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지. 지영은 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고. 그들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더욱 밝게 빛났다. 백두의 묘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봄의 향기를 가져왔다. 그들의 삶은 꿀벌이 꿀을 만들듯 차나무가 잎을 피우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때로는 쓰디쓴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더 달콤한 행복으로 변했다. 그것이 바로 봄이 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겨울이 와도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이 그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원도 화천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